시속 300km. 속도는 우리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울과 강릉 간 이어질 때 예전에는 무궁화 열차로 가게 되면 7시간 정도가 소요됐었거든요. 지금은 KTX 이용을 투입함으로써 2시간 반 만에 주파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KTX가 없으면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속도 혁명의 정점을 찍은 지금은 고속철도의 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기존의 이 선로나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KTX가 이제 들어오면서 완전히 메이저리거가 됐다. 근대화를 지나 산업화, 압축 성장까지. 교통혁명이 없었다면 지난 80년의 궤적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고속철도가 우리 철도에서 갖고 있는 의미, 또 우리 생활사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철도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이 나라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우리나라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반나절 생활권으로 전 국토를 재편성한 고속철도. KTX는 어떤 길을 달려왔을까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철도가 들어온 것은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1899년 9월 18일 인천 노량진 간에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면서 철도 운영권도 열차도 온전한 우리의 것이 없었습니다. 이 전기기관차는 미카 3형 전기기관차 161호입니다. 미카라고 하는 것은 미카도라고 하는 일본어거든요. 그래서 왕, 황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30년대부터 1960년도까지 화물 열차를 주로 견인했던 용도의 중형 전기기관차입니다. 동륜의 크기가 작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세서 화물 열차를 견인하는데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대표적인 화물 열차용 전기기관차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산 전기기관차는 물자를 수탈하는 통로로 쓰였습니다. 광복이 되었지만 불운한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철도가 파괴되었습니다. 포화 속을 뚫고 겨우 살아남은 열차는 군수물자와 피난민을 실어 나르며 마지막 생명선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후 상당수의 철도 시설이 폭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괴된 철도의 복구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6.25 전으로 파괴됐던 경부선 천안 역사가 새로 복구 건설되어 8월 20일에 그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역시 6.25 동란 때 완전 파괴된 대전 역사는 새로 철근 콘크리트 3층의 최신식 건물로 등장했는데 국토 재건을 하는데 최우선이었던 것이 철도 복구였습니다. 당시 전국의 물자를 수송하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철도였기 때문이죠. 많은 물자 중 특히 석탄은 발전소나 가정에 꼭 필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배로 돌아 나르려면 보름이나 걸렸죠. 수도권으로 바로 가는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암선, 정선선 등 태백 지역의 철도가 다시 놓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석탄 자원이 많은 태백산맥 일대의 개발을 기약하는 철도로서 조국 근대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류 비용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석탄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암선이 개통되면서 연료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지막지한 무진장한 무연탄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도권에 공급되면서 일반인들도 석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부공탄, 바로 연탄이 개발되면서 서민들이 그런 난방에 대한 걱정, 취사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안 하게 되고요. 우체국 같은 통신 물류 시설들도 철도로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서울 목포 간에 철도 우편 전용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우체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목포까지 가는 도중 44개 우체국과 우편물을 주고받으며 하루 평균 5,000개 우편물을 차중해서 취급하게 됩니다. 화물뿐 아니라 여객 수송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가장 최선의 교통수단이 철도였습니다. 여기 있는 차량들은 대통령 전용 디젤 전기 동차입니다. 특히 이 앞에 보이는 이 차량은 1969년에 제작돼서 2001년도까지 사용이 됐는데요. 2022년도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 옆에 있는 차량은 경호 기능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느 차량에 탔는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제작한 차량입니다. 대통령 전용 열차가 따로 있을 정도였으니 교통수단으로 열차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경부선에 또 하나의 특별급행 열차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특급 열차는 우리 이 대통령 각각에서 무궁화호라고 명명해 주셨는데 서울 부산간을 6시간 40분에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60년대 말에는 증기기관이 디젤기관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열 효율이 더 높고 힘이 좋아 철도를 조금 더 현대화하던 발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가량 열차를 타다 보니 열차 내 서비스도 다양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열차 내에 의료반을 동원해서 명랑한 여행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지금 철도는 하루 평균 27만 명의 여객과 4만 7천 톤의 화물을 수송해 우리의 경제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출퇴근과 통학길도 책임지면서 생활의 반경도 넓어졌습니다. 명실공히 여객을 위한 안전과 수송 서비스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을 실어 나르던 열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어컨이 없던 시절, 객차마다 선풍기와 창문은 필수였습니다. 실내 흡연용 재떨이까지 있었죠. 오래된 열차는 관광 상품화되기도 했습니다. 현대화에 밀려 사라진 지 14년 만에 전기기관차가 관광열차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부산 경주 간 114.1km를 3시간에 달립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열차를 이용하는 풍경도 달라집니다. 일반 선로 폭의 절반에 불과한 약 76cm의 선로를 달리며 꼬마 열차라 불리기도 했던 협계열차. 속도는 느리고 흔들림이 심했지만 곡선 구간, 산간지대에는 요기인했습니다. 소득도 늘고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관광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이들도 늘어갔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역을 출발하는 신혼열차. 인생의 새 출발을 함께하는 신랑 신부들이 그 숱한 나날 중 한날을 결혼기념일로 삼게 된 인연으로 이렇게 같은 신혼열차를 타고 꿈의 여행, 꿀맛 같은 2박 3일의 여행길을 떠납니다. 옆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좋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인생 행로를 열차가 함께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서부터 삶의 여정마다 열차가 있었습니다. 철도청은 경춘선 서울 건곡 간에 정기기관차가 끄는 특별열차를 운행하고 양로원 노인들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벌였습니다. 때론 달리는 열차가 잔치집이 되기도 했습니다.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삶을 실어날랐습니다. 상승가도를 달리던 철도가 잠시 주춤한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뚫렸기 때문이죠. 철도가 도맡았던 화물 운송과 여객을 자동차가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물류, 교통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까지는 철도가 교통이었고 교통이 철도였거든요. 그런데 197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교통은 도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도는 완전히 사양화 산업으로서의 길을 걷습니다. 철도는 우리나라 교통의 대동맥을 고속도로에게 내어줍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완벽한 대안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와 자동차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생활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국의 자동차가 100만 대를 넘어선 것은 85년 5월이었습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지체 비용도 연간 4조 8천억 원으로 도로를 확장해보기도 했지만 늘어나는 자동차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다른 대책이 필요했죠. 정부는 고속도로와 일반 철도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와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세밀히 검토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과 안전성, 수송 용량 등 종합적인 면에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철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속도였습니다. 당장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를 만들기에는 기술도 시설도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철도라고 하는 것은 종합예술 비슷합니다. 이게 기관차 속도 하나 높인다고 해서 동력차 속도 높인다고 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력차가 속도를 높이려고 하면 객차도 그 속도를 따라줘야 되는 거고 선로가 그 속도를 감당해야 되고 그 밑에 깔려있는 교량, 터널이 그 속도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 시스템이 그 속도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고속열차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무궁화 새마을호도 엔진은 다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또 전동차도 그 다 주요 부품들을 수입해 오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걸 만들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어떤 개발 과제를 통해서 과정을 거쳐야 될 건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몇 년 후에 우리 독자 기술로 고속열차를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현업에 있을 때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고속철도를 운행하려면 철로도 열차도 모두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로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고속선로를 놓을 위치부터 검토하며 측량 작업을 했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터널을 뚫는 대공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목표 노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11km. 이름하여 경부고속철도입니다. 핵심 지역들을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을 하나 더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전해지고 더 편리해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KTX는 여객 위주니까 그만큼 고속도로를 이동하는 화물 운송이 더 원활해졌죠. 여객과 화물 기능을 철도와 도로가 양분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시속 150km의 새마을호였습니다. 고속철도는 속도를 훨씬 높여야 했죠. 목표 속도는 2배 더 빠른 시속 300km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우리 기술력으로는 언감생심 꿈의 속도였습니다. 그때 고속철도 기술을 가진 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뿐이었습니다. 이들로부터 핵심 기술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우리나라와의 계약을 놓고 프랑스와 독일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습니다. 프랑스의 알스톰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경제성, 금융 조건, 운영 경험, 사업 일정 등에서 독일의 지멘스사보다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문화를 모두 따져 우리 정부는 프랑스를 선택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게 컸습니다. 사실 프랑스도 적극적으로 기술 수출에 나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량 제작사인 알스톰이 그 제작 잔고 물량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 직원들을 정리 해고를 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그 회사 차량 제작사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였죠. 그래서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까지 다 해주고 하면서 자기네가 그 우리나라 그 KTX 프로젝트를 따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철도 전문가들이 곧바로 프랑스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이 본 프랑스 고속열차의 첫 인상은 어땠을까요? 프랑스 연수를 가면서 이제 떼집의 고속열차를 탔는데 그 뭐라고 할까, 제 기준으로는 거의 멘붕 수준이라고 할까. 고속열차가 이런 차였나, 정말 꿈의 열차구나. 그걸 일반실에 탔는데도 그걸 느꼈죠. 평생 열차만 보며 살아온 전문가들에게도 놀라운 기술력이었습니다. 정말 이 차가 300km를 달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운영을 하면서 300km를 달렸을 때 우리도 이런 차량, 우리 기술로 된 차량을 갖고 싶다. 한국에는 되겠지라는 하는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속철도의 원천 기술, 즉 설계 기술을 생각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 협조한 것은 단순 제작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설계 기술은 빼고 제작하는 기술만 이전을 해줄게 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계약이 된 겁니다. 근데 저희는 가서 설계 기술을 배우겠다고 달려든 거고, 그래가지고 일반 그 객차 공장에서 연수받을 때 뭐뭐뭐 자료를 내놔라, 왜 이렇게 설계했냐 물어보면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수업 중에 총괄 매니저한테 가요. 쟤네들이 그 이렇게 달라고 한다. 알려줘도 되느냐, 잘해줘도 되느냐. 그러면 총괄 관리자가 막 얼굴이 뻘기자고 막 뛰어와가지고 누가 왜 달라고 그랬어. 너네는 설계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제작 기술을 배우는 거지 설계 걸 요구하지 말아라. 계약서에도 없다. 그렇게 해서 무시를 굉장히 많이 당했죠. 욕도 많이 먹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는 방법이, 그러면 강사를 꼬시자. 어떻게 꼬시느냐?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숙소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계속 어울리고, 아니면 사람하고 사귀면서 구두로 얘기한 거를 또 메모해놨다가 기억하고, 아니면 자료 복사해서 준 거를 원래 또 숨기고, 그런 식으로 많이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모두 반납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온전히 그 관계자의 설명에 의존해서 이해를 하고 또 설명을 들어야 됐던 상황이었고요. 90년대 프랑스는 최신 고속열차 뉴플렉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넘겨준 것은 한 세대 이전의 모델인 떼제베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아니 최신 기술을 배우라는데 구닥다리 기술 배우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고속열차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똘똘하게 배우면 되지 않겠냐. 내부적으로 그거라도 똘똘하게 우리 배우자라고 해서 연수받는 사람들끼리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신버전 최신화 설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도 안 거예요. 고속철도 기술을 수출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기쁜 소식이긴 한데 한국이란 나라에 고속철도 기술을 팔아버리면 한국이 그 고속철도 기술을 가지고 고속철도를 만들면 장래에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우리 철도 전문가들의 끈질긴 집념과 열정으로 드디어 태제배를 닮은 열차가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고속열차 KTX입니다. 동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5번째, 아시아에서는 2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했습니다. 광복 59년 만에 이룬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연애! KTX가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마침내 계기판의 숫자가 꿈의 속도였던 300km를 가리켰습니다. 타보니까 너무 좋고요. 첫날 개통하는 날 이렇게 타보니까 너무 좋고 저희 나라에 이렇게 고속철도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좋은 철도가 되겠죠. 그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시간이 걸렸습니다. KTX는 그 시간을 2시간 40분으로 줄였습니다.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라고 여기던 비행기에 버금가는 속도였습니다. 제일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항공이었습니다. 항공. 특히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이 노선이 타격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고속도로와 철도와 항공이 서로 경쟁하면서 중복 투자도 되고 이런 비효율이 있었는데 압도적인 강자로서의 고속철도가 나오면서 항공이 국내 여행을 가지고 경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로 눈을 돌리자. 이렇게 돼서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되면서 오히려 중복 투자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반토막으로 압축된 시간이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체감했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의 거리 개념이 고속철도를 기준으로 새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 제1도시인 서울과 제2도시인 부산을 왕복하는 그 출장을 가게 되면 당연히 1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KTX가 개통되면서 무조건 당일 이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갔다가 볼일을 보고 그날 올라오는 겁니다.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병원으로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서울 경기권이 아닌 지역의 시민들이 이제 고도의 혜택, 문화 혜택이나 의료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향상됐다고 보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는 것을 꺼려했던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서 국토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평등해지고 있다는 부분은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건 서울역이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 전에 이용하던 기존의 서울역사는 늘어나는 노선과 인파를 감당하기에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역사를 옮기며 더 넓고 쾌적하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서울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를 넘어 전국으로 통하는 거대한 관문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 고속철도 개통식에는 1단계라는 표현이 따라붙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비용과 환경 문제가 빚어지며 고속철도 선로공사가 일부 지연됐습니다. 완공된 구간을 우선 개통한 겁니다. 그 결과 처음 계획했던 시간보다 30분 느리게 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개통이라 불렀습니다. 한편 다른 고민도 있었습니다. KTX의 설계 기술 기반은 프랑스의 고속열차입니다. 여전히 우리만의 고속열차 원천 기술은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국산 기술로 만든 고속철도. 그래서 G7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한국형 고속철도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이러이러한 기술은 우리가 확보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추진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고속열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았으니 그거를 토대로 우리에 맞는 독자적인 한국형 고속열차를 개발을 하자라고 이제 했던 거죠. 기간은 한 총 11년 걸렸고요. 차량 개발하고 하는데 한 6년, 안정화하고 신뢰성 확인 시험이 5년, 한 11년 동안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KTX 산천의 모태가 되는 게 G7 차량이에요. G7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운 7대 핵심 과제였습니다. 우리만의 기술이 없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할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속열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만의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KTX와 달리 설계에서 제작까지 우리 기술진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한국형 고속철이 자체 차량 제작과 성능 시험을 거쳐 오는 2007년 12월까지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50km이지만 실제 영업 노선에선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이 싹을 틔웠습니다. 2004년 12월 16일 날 바로 고속철도를 개통시킨 바로 그 해 12월 16일 날 천안 신탄진 구간을 우리가 G7 HSR 350X를 시운전하면서 352.4km 도파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프랑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80년대 자기네들이 처음 떼제배를 달릴 때 그 기술이었는데 얘네들이 일취월장해서 350km를 돌파하는 차량을 자체적으로 운행을 시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프랑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이거를 수출해서 마르고 닳도록 유지보수를 해주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성공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을 2008년 11월이 되면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에서 1호차를 출고합니다. 연구 개발하던 CJ 차량은 KTX의 새로운 모델이 됐습니다. 약 1년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며 승객을 싣고 달릴 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고속철 KTX2가 오늘 오전 11시 부산에서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인 산천어 이미지를 형상화한 KTX2는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열차를 독자적으로 제작,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이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폐허 속 철도를 다시 세우던 전쟁 빈국에서 65년 만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KTX 산천이라는 이름도 국민공모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더 가볍고 산천어를 닮은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소음과 공기 저항을 줄였습니다. 국내 토종 물고기 산천어처럼 우리나라 토종 고속 열차가 탄생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영혼을 심은 차다? 그 차가 이제 출고가 되니까 상당히 뭐랄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국내 최초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속열차니까 그 최초라는 거는 도저히 뭐 평생 잊지를 못하죠. 첫 고속철도 이후 6년 만에 등장한 우리 기술의 고속철도. KTX 산천은 어떤 것들이 다를까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수도권 철도 차량 정비단입니다. 하루 운행을 마친 KTX 산천은 이곳에 도착해 점검을 받고 다음 운행을 준비합니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KTX 산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KTX에 비해서 얘는 반입니다. 크기가 반이고 키로에 의해서 두 개를 붙여서 운행하는 중량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KTX와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열차의 길이입니다. 전체적인 무게를 줄여 선로의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또한 지하철 차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수도권 플랫폼을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여러모로 효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산천 같은 경우는 KTX랑 틀리게 중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TX가 18량이라면 산천은 반으로 줄이고 두 개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에 해치문이 열리고 두 개의 열차를 붙일 수 있는 장치가 나오게 됩니다. KTX 산천의 열차 앞머리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두 개의 KTX 산천을 연결해 운행하는 중년 방식입니다.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서로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중년을 하면 간격을 지킬 필요가 없어 더 많은 열차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구역까지 같은 노선을 달리는 두 개의 열차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선로가 나뉘는 기점에서 열차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선의 특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명절, 특수 기간에는 또 20량도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중년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8량이니까 그걸 보고 중년 운전을 할 수 있게 차량을 아예 개발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해서 그 중년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산천은 중년 운전이 가능하게끔 이제 설계가 된 차량이죠. 우리나라 토종 고속열차 KTX 산천은 기관실에도 숨은 기술이 있습니다. 산천 기관실만의 특징이라면 KTX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 시한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KTX는 컴퓨터를 걸어야지만 볼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얘 같은 경우는 터치만으로 이런 장치들 터치만으로 실제 얘네가 갖고 있는 어떤 수치들 전압값들, 전류값들을 보여주는 그런 게 조금은 KTX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좋게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관실에서 우리만의 기술력이 가장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돌려 KTX 산천의 시동을 걸면 펜터그래프가 작동합니다. 펜터그래프란 전차선과 열차를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콘센트를 꽂은 것처럼 열차에 전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열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하나 수동으로 확인하던 과정입니다. 자동으로 열차 점검이 끝나면 초록색 출발 허가등이 들어옵니다. 실제 동력차 내 전원이 공급된 스탠바이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각각 장치들의 전류값, 전압값, 속도까지 보기 편하게 현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KTX에 비해서 훨씬 더 저희가 정비하기 편하다 보시면 되는 거죠. 기존의 KTX 기관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확실히 보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버튼과 모니터를 우리나라의 IT 기술로 디지털화했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은 인터넷선 딱 깔아놓고 그 선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면 차량 그 제어 시스템에서 총괄 진단 모니터링하는 그 시스템이 정보를 받으면 취합해서 또 네트워크로 모니터에 정보를 보내주면 모니터에서 그냥 현실을 해놔. KTX 산천에도 많은 부분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차량 제어가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 기술 이전으로 받은 그 문서, 도면을 가지고 역설계를 하면서 거꾸로 기술 우리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비교적 우리가 약한 부분이 금속, 기계, 이런 기초 분야였거든요. 굉장히 앞선 부분이 뭐냐면 IT입니다. IT여서 이 부분은 사실 프랑스도 깜짝 놀라고 프랑스도 우리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KTX 산천이 운행한 지 8개월 지나고 철도 시설에도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대구와 경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철도 KTX 2단계 공사가 순수한 우리 기술로 개통했습니다. 지연됐던 고속선로 공사도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 만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한국형 고속철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들어낸 성과는 의미가 큽니다. 일제치하, 증기기관차로 시작해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거치며 100%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철도는 철도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국 어디든 반나절 만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지만 빠르고 정확한 열차만의 장점은 대체 불가죠. 해마다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편성수도 운행 횟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덩달아 바빠진 이가 있습니다. 경력 33년 차의 철도기관사 류기윤 기장입니다. 서울에서 익산까지 운행이 있는 날.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507 열차 출발해서 출몰했습니다. 507열차 상황 요구하겠습니다. KTX를 운행 전 기장이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날 열차의 상태부터 철도의 상황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사소한 것도 운행할 때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뭐 특히 폭염에 관련된 거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폭염 이슈가 좀 많이 떠 있습니다. 매번 음주 측정도 합니다. 안전에 관련한 것들은 더 철저하게 챙겨야 합니다. 24번, 네, 24번. 핸드폰을 못 쓰니까 운행 중에는. 그래서 이 파우치에는 핸드폰을 보관을 하는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전화를 못하게. 24번. 개인용 기기는 내려놓고 업무용 기기만 챙깁니다. 고도의 집중을 위해서입니다. 고속용 무전기 24번. 열차가 출발하기 30분 전 배정받은 열차로 향합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매번 긴장이 되는 시간입니다. 기관실에 들어서면 이제부터 수백 명의 여정이 그의 손에 달립니다.
5선 사시 지정에 들어오시기 차 20선 출입 구간입니다. 하일선 확인했습니다. 철도 507 출발 주의 기장 이상. KTX의 최대 장점으로 손꼽히는 정시성과 안전한 운행. 무엇보다 기관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돌발 상황을 제어하려면 빠른 판단과 순간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익산까지 약 1시간 반. 운전이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시속 300km. 눈 깜짝할 사이 열차는 달려나갑니다. 속도의 무게가 책임감의 무게입니다. 철도기관사라고 해서 다 고속열차를 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시뮬레이터도 해야 되고 인증도 하고 그런 또 어려운 절차를 겪고 또 이렇게 꿈에 그렸던 열차를 해냈다는 그런 자부심, 정말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그 이후로 정말 자신감이 굉장히 이렇게 넘쳐 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철도기관사로서 고속열차를 몬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조종력을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퇴하는 날까지 목표는 하나, 안전운행입니다. 전 세계 무대에서 명함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왔고 당연한 얘기지만 뭐 기관사로서 그리고 지금 KTX 기장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 철도의 역사는 126년, 고속철도의 역사는 21년입니다. 이제는 국토 절반 이상을 1시간 내 갈 수가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닿는 정차역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 구석구석 열차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고속철도는 무엇보다 지방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가 하면 새로운 주거지도 만들었습니다. 인파로 가득한 서울의 퇴근길. 발걸음을 재촉하며 한 방향으로 향하는 행렬 속에 경태훈 씨도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역으로 향하죠. 이 시간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에스컬레이터 탈 때도 좀 이제 시간 계산을 하면서 좀 다녀야 돼요. 여유 있게 퇴근을 했다가 에스컬레이터나 이제 사람들이 붐비거나 그럴 때는 지하철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시간을 보고 그다음에 조금 일찍 나오는 게 낫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곳은 광명역. 그런데 광명역이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다시 갈아타야 합니다. 지금 이 들어오는 차를 타면 돼요. 익숙하게 KTX에 올라탑니다. 그는 매일 KTX로 출퇴근을 합니다. 통근 열차로 KTX를 이용하는 경태훈 씨 같은 사람들을 위한 표도 따로 있습니다. 정기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대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타면은 정기권을 탈 수가 있습니다. KTX로 출퇴근한 지도 벌써 8년째. 고속열차까지 타야 할 정도로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실제 이동 시간은 의외로 짧습니다. 열차는 잠시 후 천안 아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명역에서 천안 아산역까지는 단 20분.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천안 아산에 있는 집까지 거리로 치면 100여 킬로미터지만
통근거리는 편도로 약 1시간입니다. 웬만한 수도권 직장인들과 비슷하죠. 경태은 씨처럼 KTX 정기권을 쓰는 사람은 약 404만 명. 전체 이용객의 약 5% 수준입니다. 하루에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24만여 명인 시대. 철도 이용객 10명 중 6명이 KTX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반나절이면 지역을 오갈 수 있으니 다들 속도를 선택한 것이죠. 8년 전 경태훈 씨도 고속철도를 믿고 천안 아산역 쪽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본인의 여건 안에서 거주지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수도권 쪽으로 이제 그 임장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서울에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는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죠. 많이 벗어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KTX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천안아산에서 이제 20분밖에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기차 시간으로만 이건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적응하는 것은 어땠을까요? 처음 1년은 가장 좀 힘들고 좀 후회도 꽤 됐었죠, 그때는. 근데 점점점 이제 여기가 된 게 굉장히 그 발전 속도가 빨랐어요.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다 한꺼번에 이제 취할 수가 있어서 너무 지리적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속철도가 준 속도와 공간의 여유 덕분에 경태훈 씨 가족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선택한 지역은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새로운 주거지로 떠오른 곳입니다. 고속철도로 서울역까지 34분 정도 소요되고 전철 이용도 가능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하는 데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가지 확산량을 확인해 봤을 때 90년대보다 00년대 아산시의 시가지 확산이 5배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을 놓치지 않고 좀 지역 개발 전략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 전략에도 그리고 지방 소멸 시대의 큰 하나의 활력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생기면 자연히 사람이 모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이나 오송역은 철도공단도 비교적 좋은 위치에 철도를 놔줬고 역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지자체나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일으킨 선순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KTX가 놓이면서 고속철도가 놓이면서 이 한국의 규모에 걸맞는 반나절 생활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심화되면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불균형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는가 생각은 합니다. 고속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지역과 지역, 지역과 사람을 잇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좋은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해볼 지점도 있습니다. 고속철도역은 지역의 충분 조건이 아닌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고속철도역이 생긴다는 것이 큰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것을 기회 요인이라 생각을 하고 지역이 가진 개발 전략들과 연계한 그런 역세권이나
거점 도시 모델을 같이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으로의 일방향적인 쏠림이 아닌 지방 도시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을 안고 고속철도는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지난 2021년, 11년 만에 새로운 KTX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울산의 철도 차량 정비소. 이곳에서 KTX 이음은 그동안 고속철도가 닿지 않은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TX 이음의 시작을 김진덕 부소장이 함께 했습니다. 처음 도입했던 KTX는 동력 집중식으로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 차량이 필요했는데 우리 세계의 독자적인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서 이 동력 분산식의 차량을 개발하여야 했었는데 이 차량이 KTX 이음이었습니다. KTX 이음의 가장 큰 변화는 동력 방식입니다. 기존 고속 열차는 앞뒤에만 동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KTX 이음은 모든 객차에 동력을 넣었습니다. 이처럼 동력을 분산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KTX 이음의 최고 속도는 시속 260km입니다. 기존의 KTX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그러나 분산된 동력이 일제히 움직이면 출발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하나의 동력이 고장나도 다른 동력들이 대체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기도 하죠. 특히 역사의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에서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미래 교통수단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고속철도 차량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운영을 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상으로 기름을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자체가 친환경에 견주되는 녹색 교통의 대표적인 차량으로 손꼽을 수 있고요. 고속열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9년까지 기존 디젤 열차들을 KTX 이음과 같은 동력 분산식 열차로 바꿔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2024년)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 사이에 뜻깊은 계약이 있었습니다. 약 2,700억 원 규모의 KTX 이음 수출이 성사된 것입니다. 국내 고속철도 기술의 첫 해외 수출이었습니다. 디젤 열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전기 고속 열차가 필요했던 우즈베키스탄.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기술이 그들에게 좋은 대안책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의 체코와도 고속철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 대한민국.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에 세계가 주목하면서 우리 철도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철도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각 운영회사의 그러니까 성적을 발표하는 하거든요. 발표를 하게 되면 정시 운행률, 사고 발생률에서 우리는 톱5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속철도 정시 운행률은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고속철도 기술은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고속열차가 해외로 많이
진출을 했으면 상당히 좋겠거든요. 그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원팀을 통해서 해외에 우리나라의 고속열차를 수출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국토를 달린 지 21년. 속도를 잡은 시간은 우리에게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국토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간 속도는 많은 가능성이 되었고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반나절 생활권이 됐고 많은 지역들이 관광과 산업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 그러니까 20년이 지금 흐른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일상이 돼버렸죠. 하지만 20년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고속철도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술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우리 코리아를 나가야 될 방향은 은하철도 9구라고 이렇게 농담삼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기술자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할 거고요. 저의 꿈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고속열차,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고속열차를 타고 언젠가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그런 고속열차 운행하는 그런 차를 개발했으면 좋겠고. 지난 80년의 역사만큼이나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의 고속철도. 다음은 세계를 잇는 길을 향해 속도를 높이는 날을 꿈꿔봅니다. Thank you.